전공 공부와 교육학 공부의 비율, 공부 시간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주간 계획을 보통 어떤 식으로 짜나요? 전공 공부와 교육학 공부의 비율은 시기별로 어떻게 했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 공부는 인고 기준으로 최소한 2년 전부터, 그 다음에 교육학 공부는 또 인고 기준으로 최소 1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최소 기준이니까 중간에 몇 개월 이렇게 놀아버리고 공부 흐름 같은 거를 완전 끊어버리고 이런다면 그 빠진 몇 개월을 다시 재수하면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학을 완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강사가 좋나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권구현 강사분을 아주 믿음직스럽게 강의를 들었고요. 권구현 강사분께서 출판한 책이 있는데 교육학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교육 철학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 심리 또 뭐가 있죠? 평가, 교육 평가, 교육 과정, 사회 교육 사회, 엄청 많습니다. 교육 방법론 막 다 못 쓰겠는데 여튼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딱딱딱 분류하셔가지고 뭐 다른 강사분들도 우수한 강사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약간 스타일에는 굉장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1년 커리큘럼을 다 따르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은 한 강사분만 듣는 게 아니라 한 강사분 강의를 중심으로 놓고 다른 분 거도 몇 개 더 들어보는 게 약간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교육학이 막막한데 처음 시작할 때 전반적인 공부 패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일단 교육학도 전공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뭘 알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공책 읽듯이 이거를 교육학 개념서로 정하겠다고 정한 강사분들 책이나 시중에 여러 가지 교육 심리학에 대한 책, 뭐 평가에 대한 책들이 많잖아요. 뭐 그거보다는 이렇게 딱 모아 있는 거를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런 거를 정해놓고 그걸 계속 회독한 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지구과학이라면 지구과학, 화학이라면 화학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니까 같은 게 어차피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이나 논술을 적는 방식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더 표본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지리교육과 사람이랑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 또 일반 사회 교육과 분이랑도 같이 공부를 했었나? 여튼 다른 과 분들이랑도 공부를 같이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과 사람들이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과 분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것도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과충이라서 글 잘 못 적고 막 이렇기 때문에 텍스트 공포증 있고 이래서 조금 문과 쪽이랑 가까우신 분 국어교육과나 국어교육과 좋겠다 아니면 영어교육과 이런 분들 글이랑 친하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 논술을 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개념서로 정한 거 그거 회독을 일단 많이 하셔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거는 강사분한테 이제 배우시고 개념을 녹여서 구성하는 거는 스터디를 통해서 천천히 해가시면 무리 없이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공부를 해보면 생각보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은데 보통 실 공부 시간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저는 이 대학교 때 공부할 때 그때 이 스마트폰을 그때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스마트폰을 쓰면 1학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 갤럭시 S1, 그쵸. 2 나왔을 때 12년 때니까 맞지. 저는 그 공부 시간을 체크해주는 그런 어플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플을 시작을 해버리면 스톱워치 화면만 핸드폰에 나오고 다른 것들은 다 터치가 안 되게 일부러 그 딱 공부만 하라고 나온 그런 어플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쓰긴 썼는데 어차피 카톡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앵그리버드 해야 될 때는 솔직히 효용성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밤에 스톱워치 했던 시간을 보고 와 내가 오늘 이렇게나 많이 했구나. 본인 스스로 그냥 만족감을 얻기 위한 용도로 그냥 내 멘탈 케어 용도로 썼지 그걸 통해서 아 오늘은 뭐 열 몇 시간 공부했고 내일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절대적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하긴 하니까
앉아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 스톱워치가 돌아가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이제 나오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야 하지만 10시간 안 되면 조금 가기는 가는데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갖고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 그래서 실공부 시간을 그렇게 괴념치 마세요. 네, 괴념치 말고. 다음 질문입니다. 주간 계획을 보통 어떤 식으로 짜나요?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계획은 이제 스터디를 중심으로 짰어요. 스터디를 중심으로 짠 이유는 본인 스스로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스터디를 하면서 얻는 장점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그런 진도랑 스터디에서 나가는 진도랑 갭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소홀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스터디에 만약에 소홀하게 돼버리면 오히려 스터디 하려고 준비하고 나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빡세게 돌린다 생각하고 스터디를 중심으로 한 주에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스케줄러에 표시를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월요일 몇 시에 스터디가 있고 수요일 몇 시에 뭐 교육학 스터디가 있고 토요일 몇 시에 문제풀이 스터디가 있다. 이런 걸 제일 먼저 적어두시고 이제 사이사이에 비는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날은 그 스터디를 위한 공부를 기본으로 이제 자기 공부도 더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는 게 그게 주간 계획의 기본이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을 기준, 어차피 화학이네. 정신 차려! 화학은 무기, 유기, 무기 분석 이것들을 하루에 다 같이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긴 있었어요. 뭐 그 친구도 지금 교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친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루에 2과목 이상 넘지 않게 내용이 너무 번잡해지니까 하루에 2과목 이상 넘지 않게 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막 물리, 분석, 무기 이거를 회독하고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스케줄을 짤 때 시간표처럼 이렇게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겠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무슨 공부를 하겠다,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문제를 풀겠다 딱딱 시간을 정해두는 그분들의 공부 습관을 존중은 해요. 존중은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밥을 먹다가 뭐 중요한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인고생들끼리는 커피를 먹으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요새 힘드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술을 먹지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안 먹어줄 거예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시간대별로 뭘 할 거를 정하는 거는 나중에 자기한테 조금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하루에 해야 될 것만 딱 정해놓고 내가 요거는 꼭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그런 의지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스터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스터디라는 게 굉장히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서 이렇게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좀 막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스터디라는 거는 이 공부를 같이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시간을 제약하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모여서 그냥 같이 공부를 하자. 누가 가려고 하면 옆 사람 잡아주는 거지. 그런 것도 그냥 스터디라 볼 수 있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회독 스터디죠. 이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와서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고 요약한 거를 나눠서 본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 임용 문제풀이 그리고 미트, 디트, 피트 이런 거 소소한 문제들을 일단 접근하는 법을 알아야 풀이를 적을 거니까 임고에 답변을 적을 거니까 나는 풀 수 있지만 친구는 못 풀 수도 있고 친구는 풀 수 있지만 나를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가장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논리 자체가 딱딱 들어맞는다 이게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서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육학에서 많이들 하는 스터디인데 교육학 개념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메슬로우 뭐였지? 어려운 거지 뭐. 이런 거 말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지. 아니 만약에 그러면 그 교육 방법에서 교육공학인가 또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 뭐 PBL이다 수업 모형 그래 수업 모형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인가 PBL이다 하면 그쪽 파트를 다 공부해 오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쪽지에 나는 PBL이라고 적어서 쪽지를 접는 거야. 그럼 다른 스터디원이 PBL을 뽑았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쪽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네. 설명을 듣고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렸고 또는 더 추가해줄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찾아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쪽지가
약간 퀴즈 약간 비슷한 그런 스터디도 있고요. 그냥 같이 공부하는 모든 게 다 스터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방식은 이렇게 대표적인 방식은 있지만은 서로 공부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게 다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씩은 다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대표적인 방식들은 다 회독, 문제풀이, 쪽지 스터디, 백지 스터디라든지 그런 거 뭐 본인 좋자고만 하는 거 아니니까 다 같이 붙자고 하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의 공부 방식이나 아니면 스터디원들 간의 그런 조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셨나요? 임용고사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로 점심에는 뭘 먹냐? 인고를 풀 때 시간 배분 같은 원서를 쓸 때 사립 선생님이 되시고 난 후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환상이 깨진 순간이 있나요?